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은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저희 수업의 특성상, 그리고 고시촌의 특성상, 이제, 1기 되면 사람들이 확 많아져요. 확 많아지고, 저희 수업은 특이하게 1기 때 그 속도가 조금 더 빠르게 늘어나서, 연기를 다른 데서 들으시고 일기에 넘어오시는 분들도 꽤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좀 개별적으로 어떻게 좀 뭐 상담을 드리거나 좀 봐드리거나 하는 게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한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연기는 요 정도면은 좀 제가 채점도 할 수 있고 제가 좀 상세히 좀 상담도 드릴 수 있고 이런 시간들이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이 끝나고 수요 조사를 한번 하긴 할 텐데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아까 1차 뭐 보셔야 되는 부분 이렇게 이제 여쭤봤었잖아요. 그게 1차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처음이시다 보니까 우리가 연기부터 시작해서 3기까지 갈 때까지 얼마나 좀 소위 빡센가 힘든 과정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고 이제 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제 1차를 붙어보신 분들, 2차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차가 쉽지 않구나. 그리고 꽤나 연기부터 3기처럼 마음가짐과 공부의 양과 질을 모두 가져가야 되는 시험이구나를 한번 깨달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깨닫는 건 잘하거든요. 항상 이제 눈 뜰 때마다 깨닫기도 하고 공부하다가도 깨닫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의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환경을 우리 함께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마음에서 이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체력이 좀 컸습니다. 체력이 커서 저도 이제 매일 한 5시 반에 일어나요. 뭐 술을 많이 먹지 않는 날 빼고는 5시 반에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여유가 좀 생긴 거예요. 매일 그렇게 이제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원하시는 분들이 한 명이다. 그럼 제가 그럴 수 없고요. 좀 여러 명 되신다라고 하면 7시 반까지 오시는 거예요. 7시 반까지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야 되는데 명단을 수요조사 하는 이유는 제가 그분들의 이름을 외워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왜 안 오시냐 뭐 약속했는데 그럼 저만 오냐 뭐 이런 이야기들 드리면서 뭐 압박 드리고 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7시 반까지 와서 질의응답하고 복습하시는 거 어떻게 하는지 제가 눈으로 직접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겠다 말씀드리고 소위 뭐 PT 느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저희 복습 방법을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1시간 정도 어제 한 거 복습하면은 어느 정도 어제 외운 게 조금 깨어질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러고 나면 8시 반부터 9시까지 백지 복습 하시고 그 백지 복습은 저한테 제출을 하시고 그럼 제가 이제 수업 끝나고 가서 요 정도 수준으로 공부를 하고 계시구나. 요 정도 암기가 좀 되셨구나. 요거를 좀 체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요게 이제 말씀드렸지만 한두 명 계시는데 제가 7시 반에 오면은 저도 이제 마음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정 혹시 요거 마이크 조금만 좀 높여 주실 수 있나요? 일정 모수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럴 준비와 열정과 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카페가 없어요. 카페가 없고 저는 질문 받는 건 이메일이건 문자건 카톡이건 소위 뭐 약속 잡아서 전화건 다 상관없어요. 다 상관없고 시간도 상관없는데 이제 이전 기수 작년을 보니까 오픈 카톡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만들어졌다는 건 제가 들었는데 거기 제가 이렇게 들어가기는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이게 뭐 소위 뭐 편한 이야기들이 오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떤 뭐 다양한 정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들어가 있게 좀 그래서 그때는 안 들어갔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제가 그냥 아예 오픈 카톡방을 만들어서 듣는 분인지만 인증이 좀 된다면 저희가 비밀번호 공유하면 되니까 그럼 들어오시면 매 회차 자료들을 거기다가도 업로드 드리고 프린트도 나가지만 그리고 질문이 연기에는 대부분이 비슷하시거든요. 궁금하신 거 비슷하고 어려운 거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오픈 카톡 안에 이제 답 질문 주시면 제가 답을 이제 자기 전에 항상 몰아서 드리거나 그때그때 드리거나 하면은 정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당연히 뭐 문자나 카톡이나 전화로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해볼 거고 오픈 카톡방은 그냥 할 거예요. 그래서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요. 오픈 카톡방을. 그래서 오늘 집에 와서 만들어 보고 내일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수요조사는 가기 전에 적어주시면 제가 보고 학원이랑 이야기 해가지고 말씀을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을 해보시죠. 제가 보통 이제 연기는 노무사가 뭘 하는 직업인가 요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2014년에 공부를 시작을 처음 했을 때, 그리고 2015년에 합격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노무사를 하는 사람도 없고 주변에 준비하는 사람도 없었어가지고 뭐 하는 건지 모르고 준비했거든요. 그냥 취업 잘 된다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막상 나와 보니까 다양한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무사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는 보통 이제 소위 필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법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은 기업에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 법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 법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다, 혹은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다.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럼 이제 일반 법인에서는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노동법 배우시잖아요. 노동법. 그리고 인사관리 배우실 거잖아요. 거기에 있는 제도들이나 노무관리에 관련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노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업에서 잘 모르니까 인사 담당자나 기업의 대표자가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응답해주고, 혹은 회사에서 사건이 생기거나 근로자가 사건을 의뢰하게 되면 그 사건을 수행하고, 임금체불이나 해고 사건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직접 보통 하는 경우들은 적지만 이제 페이롤이라고 해가지고 급여 서비스, 사대보험 관리, 지원금 대행 서비스,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지원금들 그런 것들 대행하는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산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산재가 맞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질병이라는 것들이 혹은 사고라는 것들이 의학적인 소견들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지식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좀 특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법인에서는 좀 대형 규모의 컨설팅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빼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평가제도 컨설팅이라든지 직무분석 혹은 뭐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이런 것들을 보통은 이제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법인에서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요거 조금 하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에 들어가시면 보통 이제 인사팀에 들어가시게 되고, 혹은 노조가 있다 그러면은 노무팀에 들어가셔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게 되죠. 거기 안에서도 우리가 사내 컨설팅을 하겠다 그럼 사내 컨설턴트로 활동하시는 거고, 혹은 우리가 내부에서 징계를 하겠다라고 하면 징계의 양정에 관해서 법적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할 거고, 징계위원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뭐 부당징계다라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같이 구제신청 들어가면 사측 대리인으로 사내에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세요. 행정을 쓸 일은 거의 없어요. 행정은 뭐 행정심판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제소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만은 거의 없고요. 거의 없고, 보통 이제 노동법적인 지식을 활용하거나, 혹은 노동법적 지식을 활용하면서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인사관리적인 지식을 얹어서 자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필드에 나가셔서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기업에 계시건 법인에 계시건 인사관리 지식은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반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컨설팅을 주로 하는 법인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장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원하는 경력 경로를 알아서 만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컨설팅 하고 싶다 그러면 공부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컨설팅을 할 때도 인사관리가 쓰이고, 그러니까 우리 되게 중요한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연기부터 3기를 어떻게 지낼지를 한번 간략하게 보자고요. 저희가 연기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의 기본서를 볼 겁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했었어요. 연기에는 이해가 위주고요. 교수님의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험 범위에 한 70에서 80%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간략하게 한 문단 혹은 어떤 테마를 잡아서 뭐 4차 산업이라든지 비정규직이라든지 조금 나와 있는데, 그걸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강사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좀 빠져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 80% 정도 커버가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저들 고시촌에서 보는 것들은 교수님의 어떤 문단에서 문장들을 다 날리고 주요한 문장만 넣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풍부한 이해를 가져가고 답안 연출을 잘하려면 이거 배워야 돼요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를 당연히 주축으로, 기본서를 주축으로 가고, 여기는 그냥 자료로 좀 나눠드릴까 해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거나, 혹은, 연계에서 좀 쪽지시험 치고 할 때 성과가 좀 좋으시다라고 하면 저희가 보강을 통해서 그 이슈들 따로 모아가지고 연기 때 한 번 더 추가 보강하더라도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요. 저희가 올해는 제가 좀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합격률이 어느 정도 좀 괜찮다, 매년 괜찮다. 근데 좀 정말 압도적인 합격률 뭐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해예요.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체력이 생겨서 그래서 그런 거를 함께 좀 같이 좀 이 악물고 좀 파이팅 해주셨으면은 너무 감사하겠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연기는 기본이 2회입니다. 2회. 그러니까 인사 관리를 맨날 사람들이 대부분 싫어하고요. 그리고 답안을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우리 시험이 이거 선풍기 날려가지고 많이 쓴 사람, 늦게 떨어지는 사람, 빨리 떨어지는 사람 이거 가려내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량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주의, 뭐 예를 들어 성과주의라고 하든지 혹은 뭐 사람 중심이라고 하든지 직무 중심이라고 하든지 이런 테마를 가지고 인사관리 제도들을 네 마음대로 하나의 패키지를 만들어봐 하는 것들이 50점인데 그러면 하나의 패키지를 만들어 봐라고 했으니까 만드는 건 내 마음이잖아요. 그럼 그걸 만들 때 대부분 사람들마다 비스무리하지만 조금씩은 다르다고요. 어떤 제도를 어떤 사람은 넣고 어떤 사람은 빼고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 마음대로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어떤 주의에 따라서 만들어 봐니까 이 논거가 어떤 주의 때문에 이 제도가 어울립니다라는 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어떤 제도든 간에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혀 성격이 다른 제도들을 넣는 순간 이건 이해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해를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모든 과목의 답안이 유기적인 연결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이제 법학 같은 경우에는 논리학과 성향이 비슷하잖아요. 문학 판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 조문이 굉장히 간결하고 구체적이지 않죠, 그죠?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이 해석의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 해석을 할 때 뭐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제 판사라는 분이 판례를 만들 때 그 학설들을 좀 공부하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하나의 판례를 정립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원칙이 있을 거고 예외 컨디션이 몇 개가 있을 거고 이게 우리 문제에 나와 있는 사례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합적 검토를 하고 답안을 마무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학이라고 하는 건 답이 정해져 있고 논리적이잖아요. 근데 인사관리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않다. 그러니까 확보관리, 뭐 개발관리 이런 이야기를 할 건데요. 각 기능적 차원에서 나의 스탠스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 어떤 사람을 뽑는지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개발 가선을 뽑는 것보다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기에 있어서는 요 이해를 가져갈 때 보다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깊이 있게 이해를 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고 나면 당연히 연기부터 암기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머리가 일정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요 두꺼운 책을 12일 만에 다 볼 거고요. 그럼 하루 만에 한 뭐 50페이지 내지 60페이지를 다 외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거기서 우리가 추려내고 주요한 거 뺀다 해도 그 빼놓은 것을 외우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암기하실 때는 연기의 목표는 지금 남아있는 진도 나간 것들을 모두 외우겠다가 아니고요. 여기서 정말 이것만은 외우세요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것만은 외우세요. 그럼 그거는 우선적으로 그 당일에 무조건 외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각 제도나 어떤 뭐 접근법이나 개념들에 있어서의 정의라든지 혹은 절차라든지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그 날에는 외워놓는 거예요. 그 날에는. 다음날 되면 바로 까먹고요. 그리고 어떤 A라는 제도 공부하고 다 외웠다 싶어서 B라는 제도 외우고 있으면 A라는 제도를 까먹어요. 그럼 이제 내 머리가 잘못된 거냐? 그게 아니거든요. 원래 사람 머리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제도를 공부할 때 그 순간만큼은 외웠다. 라는 느낌이 들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 정도 암기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요한 거는 주요 개념은 꼭 암기를 해놓자. 요거 정도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희 매일 요거는 수요조사 해봐야겠지만 7시 반부터 하는 거 하나 할 거고요. 백지 복습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매일 쪽지 시험 칠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 연기는 제가 빌드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연기 때 제가 저도 그래도 이제 임상 경험이 꽤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기 때 첫 시간의 눈동자와 한 5회차 때의 눈동자가 다르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여기에 이제 출석률이 조금 변동이 있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쪽지 시험을 걷어보면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릴 거라는 것 그것도 이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시험을 치기까지 기간이 좀 많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혹은 오늘 하루 쉬어도 내일 하면 되지. 혹은 연기 조금 빼먹어도 일기 때 혹은 방학 때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그 부분을 정말 고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치셔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간사하거든요. 한 번 쉬면 그 다음번에 나는 또 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이번에 내가 이겨서 안 쉬면 다음에 유혹이 왔을 때도 안 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습관을 어쨌든 2기, 3기 때는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왜냐면 이제 불가항력적으로 몰아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어떤 그 압박감, 조바심, 뭐 똥줄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때 다 열심히 하면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 우위를 만드는 그 정말 적기는 지금 연기와 사실 이제 연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연기와 일기예요. 연기와 일기. 그러니까 연기와 일기에 요 부분을 좀 성실히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건 성실이거든요. 성실. 근면.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근데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하는 방법이 66일 정도를 꾸준히 내가 나에게 지지 않고 이겨내면 알아서 됩니다. 알아서. 그래서 요거를 한 번만 믿어보시고 저는 이제 이 연기에는 오늘 정말 큰 많은 어떤 그 애착, 열정, 뭐 이런 걸 쏟을 준비를 하고 왔기 때문에 함께 좀 같이 달려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연기는 요렇게 보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쉬운 예시 드릴 거고 외울 거 다 찝어 드릴 테니까 그것만 좀 빠방하게 하시면 방학 때 다른 과목 공부하셔도 된다. 그런 자신이 있을 정도로 화이팅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기 들어가면 이때부터는 이제 수험서를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수험서 개정 작업 하고 있고요. 개정 작업 끝나는 대로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수험서를 보게 될 텐데 저희는 매일 단문 시험 볼 거예요. 매일 단문 시험 25점이거든요. 자, 근데 요거는 작년에도 했어요. 근데 작년에도 하니까 문제가 뭐가 있냐면 여기를 그렇게 알차게 안 보는 사람과 보는 사람의 차이가 일기 때 이제 열심히 하는 건 똑같다 치더라도 단문 시험을 치러 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나요. 왜냐면 일기 때 진도 나가는 것도 빠르게 나가는데 그거 외우면 모의고사 뭐 하나 찝어가지고 공부할 여력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기 때는 중요한 거 낼 겁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연기를 잘 들으신 분들은 일기 진도 나가는 거에서 한 3개 정도 뽑아내실 수 있어요. 본인이 요거 나오겠네 할 거예요. 나오겠네는 되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거 하려면 요거 잘 보내내 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매일 단문시험 25점을 꾸준히 치신 분들은 분명히 2, 3기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수험서 갈 거고요. 여기서는 이해는 당연히 가져가지만 요 이해를 시켜드리는 데에 제가 투자하는 시간과 복습하실 때 본인이 이 문장 읽으면서 이런 의미였지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점차 줄어드실 겁니다. 그렇게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암기를 보다 더 늘려가실 건데 1기부터의 기조는 오늘 내가 배운 거는 오늘 내가 다 외운다라는 기조로 가시면 됩니다. 오늘 내가 다 외우겠다. 당연히 다 못 외워도 다 외우겠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2기부터는 75점 시험 치게 되고요. 3기부터는 100점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75점을 작년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했냐면 원래는 저희가 이해도 2기 때 조금은 섞어서 진도를 좀 설명드리는 느낌으로 갔었는데 그렇게 안 가고 여기를 그냥 그 진도별로 연습 문제로 나갔어요. 연습 문제로 나갔고요. 그 다음 별도 시험 시간 빼가지고 목차 연습을 했거든요. 목차 연습. 근데 요게 강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쉬는 시간에 다 담배 피러 가고 화장실 가고 뭐 커피 사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요거 강제로 우리 시간 따로 빼가지고 목차 연습하고 요것도 거둘 거예요. 요것도 걷고 등급 나누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 다음에 3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고 시험을 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년마다 다르지만 3기까지 다 하고 나시면
3기 금방 가거든요. 6회차예요, 6회차. 금방 가요. 그러고 나면 시간이 일정 부분 남아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를 위해서 이걸 해오는 건데, 이때 보통 20 며칠 정도 남거든요. 많이 남을 때는 29일, 30일 남고요. 적게 남을 때는 21일 이렇게 남습니다. 그럼 그때 보통 뭘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시험을 토요일, 일요일 이틀에 나눠서 치는데, 이때 노동 치고 인사 치고요. 행정 치고 선택 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요일 시험 전날이다인데 시험 전날에 어느 사람이 미쳤다고 선택 과목 공부하고 있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요일에 우리는 인사 공부하고 노동 공부한 다음에 주무시고 시험 치러 가서 노동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나절 만에 인사를 치고 반나절 만에 노동을 치셔야 돼요. 그죠? 회독을. 그러면 이때 이해를 한다든지 이때 새로운 내용을 암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없는 거죠. 없는 시간. 그럼 이때 뭘 해야 되나요? 우리가 책을 보고 넘길 때 그런 순간 있지 않아요? 너무 잘 외워놓으면 이제 첫 줄을 읽으면 둘째 줄이 기억이 나고 둘째 줄을 읽다 보면 셋째 줄이 기억이 나고 혹은 어떤 표를 생각을 하면 그 표가 오른쪽 하단에 있었는지 왼쪽 상단에 있었는지 기억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없으시면 그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순간이 와요.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만 훑어도 암기가 리마인드 되니까 종이를 빠르게 넘기게 되잖아요. 그럼 그 노동 같은 경우에 책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렇게 넘기면 반나절 간단 말이에요. 반나절 더 가요. 인사는 그것보다 조금 얇으니까 그렇게 넘기고 시험장 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때 내가 눈으로 봤는데 그 밑에가 생각이 안 나거나 키워드가 바로 안 떠올라요. 그럼 굉장히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고 거기를 외우기 시작해요. 또 그 순간에 거기를 외워요. 그러면 다른 데를 못 보고 시험장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불확실성이 얼마나 크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반나절 동안 우리가 눈으로 암기할 수 있게끔 암기를 여기까지 가져가는 건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느낌이 드니까 보통은 요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7일 동안 전 과목을 1회독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일 동안 1회독, 5, 4, 3, 2일 동안 1회독 이렇게 가는 거죠. 전 과목을. 그러면은 전날에는 요렇게 맞춰질 거지 않습니까? 순서도 요 순서 그대로 가서 요거를 그대로 하면 요렇게 올 수 있게 만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하기 위한 과정이 이거다.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암기라는 것에 대한 부담을 조금만 좀 덜어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유예 처음에 들어오셨으면은 이제 유예니까 나는 진짜 붙을 수 있는 지금 기간이 왔다. 올해는 나의 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2기쯤 되면 내가 완성이 되어 있을 거야. 혹은 3기가 되면 난 모든 게 다 외워져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합격하는 사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고요. 보통 이제 3기는 전범위 모의고사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합격하는 사람들의 한 7, 80%는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냐면요. 이제 3기가 1회차부터 6회차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범위기는 한데요. 이제 1회차 때 예를 들어 인사관리가 요 정도의 범위를 가진다라고 하면 1회차 때 반절도 못 보고 와요. 반절도 못 보고 와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나왔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맞는 거죠. 맞는 거고, 그거 다시 메꾸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회차 가요. 2회차 가면 이제 뒤에서부터 외우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그럼 한 여기 정도 와요. 자, 그러면 이제 3회차 가면 뭐 여기서부터 시작하건 여기서부터 시작하건 이제 어느 정도 더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요런 식으로 가서 보통 이제 한 4회차 정도 됐을 때, 제가 드디어 이번 주에 처음으로 전 과목을 1회독하고 시험을 볼 수 있게 됐어요. 그 사람 합격이에요. 합격, 진짜 합격.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 이 3기가 다 끝난 뒤에 7일 동안 1회독을 간신히 성공을 하거나 성공 못한 채로 그냥 덮고 여기로 사이클을 들어가요. 그래도 합격한다니까요. 그래도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기는 이 전날까지만 눈으로 발랐을 때 기억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이고 3기 1회차도 고성과자들이 요거 1회독 못하고 들어오는 거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다. 어려운 거다. 그래서 당연히 연기부터 암기 잘 하셔야겠지만 암기를 하루가 끝났을 때 잘 안 되어 있다고 자책하시거나 하기 싫어가지고 다음날에 암기량을 줄이시거나 이러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복습을 할 거냐면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정독을 할 건데요. 정독을 할 거예요.
정독을 할 건데 우리가 이건 읽어만 보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시험에 나올 리는 없습니다. 읽어만 보세요. 그냥 배경 지식입니다. 라고 하는 뭐 인사관리의 장황한 역사를 설명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냥 안 읽으셔도 돼요. 저희가 정독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 나올 만한 주요한 페이지는 평면적으로 쭉 읽으시는 거예요. 다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밑줄 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밑줄 친 부분. 또는 강의 때 필기하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를. 이게 무슨 의미였더라? 어떤 썰이 있었지? 이게 뭐랑 어울린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함께 외워주시면 좋아요. 그러고 제대로 이제 이 부분에서 암기를 하시는데요. 이 암기를 처음에는 키워드 위주로 해주시고 키워드 위주로 해주시고 내가 암기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문장을 한번 써보세요. 키워드를 외우고 인사관리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판례 문구의 항쟁 같은 경우에 키워드 필요 없이 판례를 문장으로 외우면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사는 키워드를 외우고 그 키워드를 외운 상태에서 내가 문장을 만들어내는 연습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꼭. 그래서 키워드 외운 다음에 이걸 내가 머릿속으로든 말로든 문장을 한번 만들어보고 요거 다 하고 나시면 네 번째로 백지 복습을 하시는 건데요. 이 백지 복습도 이제 0기부터 3기까지 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달라요. 제가 이제 수험생활 할 때 연기를 저희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노동만 듣고 나머지를 잘 못 들었었어요. 그리고 1기를 들어왔는데 옛날에 이제 제가 카페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고시촌에서. 그래서 저기 그 고시촌 그 녹두거리라고 하나요? 그 맛집들 있는 거기서 이제 친한 형이랑 담배를 피면서 이제 수업까지 하고 있는데 대상적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기 딱 들어가는데. 근데 저는 연기를 제대로 못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적격이 뭐였더라?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막 심장이 떨리고 나 떨어졌다 싶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뭐 했냐면 2월 3월부터 제대로 해가지고 합격한 유예생의 합격 수기를 다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도 붙었으니까 나 더 열심히 하면 붙을 수 있겠지라고 해서 되게 힘들게 공부했거든요. 그러면서 효율적이었다, 효과적이었다 하는 부분들을 꽤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확실합니다. 꼭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기는 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백지복습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지복습을 하는 건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이 암기를 하시고 나서 한 번 암기를 하시고 나서 끝낼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시간이 가는 대로 암기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주요한 제도다. 요거는 중요한 개념이다 하는 부분들을 다시 눈으로 한번 보신 다음에 연기니까 눈으로 한번 보시고 그 제도만 덮어놓고 백지복습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제도 눈으로 한번 보고 아까 외웠던 거니까 리마인드 됐네 다시 백지복습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거의 될까 말까의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키워드가 빠져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백지복습을 하시면 정말 큰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1기부터는 그 어떤 그 주기를 좀 늘려가시면 됩니다. 제도 두세 개 묶어서 혹은 한 단원 뭐 이렇게까지 이제 나중에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늘려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으로 가시죠. 책. 그리고 하나만 더요. 저희 전업수험생이거든요. 전업수험생. 소정근로 시간이 8시간 이상은 떠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보통 이제 저희 나라 장시간 근로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장시간 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장 근로 하셔가지고 소정근로 시간 8시간 다 채우신 다음에 열의를 불태우셔서 한두 시간 정도 공부를 더 하는 그러니까 많이 일하네 하는 사람 10시간, 12시간 일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일하시는 거 하실 수 있다. 하실 수 있다. 육체 노동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는 강의 듣는 시간 빼고를 의미하는 거예요. 빼고. 왜냐면 이제 그 논문들을 막 이렇게 보다 보면 강의를 들었을 때 내가 습득하는 지식은 2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머리에 어떤 신경을 깨우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홀로 공부하는 시간이 최소 8시간. 요거를 연기부터 지키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네, 요거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선택적 근로시간 이제 하시면 돼요. 오늘 내가 7시간 반 했네? 그럼 내일은 8시간 반 하시면 되는 거고 오늘 내가 몸이 아파서 4시간 못 했네? 그러면 토요일 날 4시간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무조건 독서실에다가 달력이나 뭐 이런 거 붙여 놓으시고 거기다가 오늘 내가 몇 시간 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착석 시간이 아니라 순수 공부 집중 시간이기 때문에 스톱워치 사용하셔가지고 뭐 손톱에 때 빼는 시간, 책상 정리하는 시간, 샤프심 갈아 끼우는 시간 다 빼시고
다 빼시고 순수 공부시간 8시간. 요거 지키시면 연기를 상위 10% 미만으로 잘 보낸 사람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경쟁률이 매우 높다 하지만 이 고시촌에서 보면 어느 강사님들이건 간에 합격률이 20%가 안 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20%는 넘어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강사들 경우에. 그러면은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경쟁률보다 훨씬 낮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다. 요 마음 가지시고 가시면 됩니다. 가시죠. 보겠습니다. 이제 3페이지예요. 3페이지. 우리가 왜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요. 이제 여기 보면은 인사관리의 형성 배경이라고 해가지고 3페이지 가시면 인사관리의 중요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2차 과목 지금 노동행정 하셨죠, 그죠? 거기 목차에 노동법의 중요성 있나요? 행정쟁송의 중요법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나요? 안 하죠, 그죠?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다 알거든요, 중요한 거. 누구나 알아요. 근로기준법 왜 있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노동 착취가 일어날 거니까. 근데 인사관리 왜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아닌 경우들이 종종 생겨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어떤 핍박을 받냐면 저도 이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컨설팅을 하셔야죠, 대표님. 직무 분석이 필요합니다. 평가제도 만드시죠. 평가 보상을 연계하는 컨설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얼마예요? 요거는 한 2,700만 원 정도 합니다. 사치품 회사에. 근데 그 회사가 되게 탄탄한 회사니까 제가 그런 돈을 불렀겠죠. 근데 그 대표님은 30년 동안 컨설팅 한 번 안 하고 본인의 관록과 어떤 카리스마로 이 30년 동안 회사를 잘 키워왔어요. 근데 저 같은 애가 와가지고 2,700만 원 주시면 평가제도 만들어드리고 동기부여제도 설계해가지고 무슨 뭐 회사가 뭐 어떤 성장을 하고 뭐 전략 적합성이 어떻고 그럼 뭐라고 하시죠? 꺼져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핍박을 교수님도 받은 겁니다. 교수님도. 그래서 여기 뭐가 나와 있어요? 인사관리 중요성. 중요하다라는 걸 그럼 뭐예요? 답안에 좀 우리가 녹여줄 필요가 있겠다. 인사관리가 왜 중요한지 교수님 다 알고 있습니다. 요거를 좀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위에는 읽으실 필요 없고요. 두 번째 문단의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에는, 옛날에는 양질의 상품을 만들기만 하면 시장에서 파는데 전혀 문제가 없던 시기가 있었다. 요거 이제 경제학에서 이제 세이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이의 법칙. 외우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상품을 만들기만 하면 알아서 사간다는 거예요. 알아서 사간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노무법인 대명이라는 데를 다녔는데 거기 대표님이 5기인가 6기인가 그래요. 그분이 이제 성남에다가 노무법인 차렸을 때 노무법인이 2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 하나는 원래 하던 게 있고 사실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노무법인 제대로 하는 데는 자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IMF가 터져요. IMF가 체당금, 임금 체불이 막 늘어나죠. 임금 체불이라는 상품을 딱 만드니까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 대표님이 그때를 회상하기를 좋아하시는데 어떤 말씀하셨냐면 자고 일어나면 포크레인 삽으로 돈을 쓸어 담는 것 같던 시절이 있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뭐예요? 만들어만 놓으니까 수요들이 막 창출되더라. 그게 예전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노무법인 너무 많죠, 그죠? 그러면 더 이상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내가 남들보다 무언가를 더 잘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경쟁 우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지속적 경쟁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공급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략을 만들고 잘 만들어야 된다. 마케팅 잘해야 된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해하신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맨 밑에 문단의 두 번째 줄에 경쟁 상황은 기업으로 하여금 과거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기만 하면 된다라는 인식에서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케팅을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밑에 보세요. 교수님이 얼마나 억울하신지. 마케팅을 잘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엮은 다음에 그 마케팅 누가 하냐? 사람이 한다. 그래서 사람 중요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학자를 가지고 오십니다. 사이먼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 사이먼은 기업의 경영활동은 의사결정의 연속이며 경영활동의 효율성은 바로 의사결정의 질에 달려있고 이 의사결정을 누가 하냐면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인사관리 중요하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요 답안은 수험생분들이 많이 쓰세요. 사이먼이 이야기한 의사결정의 질의 중요성처럼 뭐 이렇게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다. 이렇게 쉽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3인공저라고 기본서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고시원에서 많이 보는. 근데 그거는 요새는 잘 안 보는데 어찌됐건 그것도 우리 고시촌에서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다루는 수험서에는 참고를 해서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것도 여기에 빠져 있는 거는 좀 볼 텐데, 자, 저희가 지금 뭐 보고 있죠? 인사관리 중요하다. 그래서 사이먼의 의사결정의 질, 의사결정은 사람이 한다. 라는 거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삼인공저에서는 사람, 인간의 특성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여기 교수님도 인사관리 중요하다. 요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성과의 주체이다. 라는 거예요. 성과의 주체. 그 다음에 비용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인격을 가진 자이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주체이다. 다섯 번째, 기업 외부와의 인터페이스이다. 기업 그래서 요거를 보통 어떻게 외우시냐면요. 거꾸로 썼네. 보통 성비의인기 이렇게 외우시거든요. 성비의인기. 보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인사관리를 처음 배우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이 왜 존재하는 거냐면 종업원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이런 것들보다는 가장 근원적인 존재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돈을 벌기 위함.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학에서 성과가 있어요 라고 한다는 것은 돈을 버는 것입니다. 혹은 돈을 버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인사관리에서는 사람과 직무를 관리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성과의 주체니까 사람이 당연히 성과를 내는데 이 성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버는데 그러니까 기업의 조직 유효성에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행동 그리고 그 결과입니다. 바람직한 행동과 그 결과. 조직 유효성에 도움이 되는. 자,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직 유효성이라고 하는 건 돈을 벌기에 도움이 되는, 자, 첫 번째, 바람직한 행동과 그 결과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어떤 직무를 수행할 때 그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이 있을 거고, 그 행동은 기업에 도움이 주는 행동도 있고, 기업에게 해가 되는 행동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행동, 그건 성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과정인 거죠. 그죠?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산출물을 만들어낼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산출물, 이 결과, 이 두 가지가 우리는 성과라고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자 쉽게 다시 한번 볼게요. 평가한다. 나중에 뒤에 평가제도 배울 때 혹은 성과를 평가한다 라고 하면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행동을 평가하거나 혹은 그 직무로서 만들어진 산출물을 평가하면 성과평가가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과평가라고 답안을 작성하라고 했는데 그 결과, 산출된 결과 그 성과값이 얼마인지를 평가하는 것에 답안 초점 맞추실 게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감만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죠. 이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하는 게 조금 포괄적인 의미이긴 한데요. 우리가 1차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조직, 시민, 행동이 있죠. 그죠? 그리고 기업에게 해가 되는 행동은 뭐가 있죠? 일탈 행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직 시민 행동이라는 것과 우리가 행동 평가를 하는 것을 조금 발라내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조직 시민 행동 1차 때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그 누가 시키지 않았고 내 과업,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기업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을 우린 조직 시민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회사에 일찍 와서 보다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책상 정리를 하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뭐 아니면 우리 화분 물 주고 뭐 이런 것들 다 좋은 행동이잖아요. 그러면 회사에 청결이라든지 나의 일에 집중도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좋죠. 그죠?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그게 조직 시민 행동인 거고요. 그다음에 일탈 행동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노무사가 되시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자유도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자유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대표님한테 가가지고 해고 사건을 사용자 측에서 대리를 해야 돼서 어찌됐건 고객이니까 가죠. 그죠? 고객이니까 내가 약속 시간 정해서 가요. 그 다음에 미팅하고 고객이 저를 마음에 들어하고 이 가격이 타당하다 생각을 해서 착수금 300만원, 성공보수 300만원, 합의 얼마요? 600만원의 매출을 쳤어요. 근데 그 대표님이 시원시원하고 대표의 이제 성격이 두 가지거든요. 왜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자와 결과만 알고 싶어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후자여가지고 법리를 설명하고 판례를 읊어드리려고 해도 그냥 됐다. 빨리 사인하고 가라. 해가지고 15분 만에 이 미팅이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저는 그 법인의 매출을 600만원 올렸죠. 기분이 좋죠. 그죠? 그럼 제가 그 미팅 끝나고 스타벅스 맞은편에 버거킹을 먹건 친구랑 전화하고 엄마랑 전화하고 뭐 천천히 회사를 들어가건 대표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대표님 600만원 쳤습니다 하고 버거킹 먹고 커피 한 잔 더 마시고 엄마한테 전화하고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회사를 갔어요. 한 두세 시간 걸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표한테 600만원 해왔어요. 이렇게 하면 대표가 아 잘했다 야. 역시 대단해. 뭐 이렇게 칭찬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일탈 행동이죠. 그죠? 그 일이 끝났으면 소정근로 시간이니까 가서 좀 더 다른 일을 더 하든가 아니면 600만원을 더 치든가 뭐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버거킹 먹고 왔단 말이에요. 그게 일탈 행동이다. 그래서 우리는 조직 시민 행동은 높이고 일탈 행동은 줄이고 바람직한 행동을 높여서 결국 전국적으로 그 결과값도 높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성과 관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그러면 플러스 알파로 너 바람직한 행동 왜 안 했어? 혹은 너 왜 결과값이 구려? 라고 할 게 아니라 인사관리니까요. 인적자원 관리니까 이러한 것들을 잘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죠?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원. 이 지원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개발을 통해서 해줄 수 있겠죠. 교육훈련을 해주거나 경력관리 해주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요거 다 합친 게 성과주의, 성과관리이다. 끝이에요. 끝. 이렇게. 근데 보통 이제 성과관리 이 자체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3기까지. 그러고 그냥 문장만 외우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 발생한다 아실 거예요. 사람 뽑고 나면 함부로 내보낼 수 없고요. 그리고 월급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4대 보험료도 나가고 퇴직금도 적립해야 되고 어떤 다양한 비용들 복리후생 부대 비용이 드니까요.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컴퓨터나 모니터는 안 되면 툭툭 쳐보면 돼요. 근데 사람은 툭툭 치면 경찰서 가니까 인격을 가진 자다. 그래서 다루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다루기 어렵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주체 아까 했고요. 기업 외부와의 인터페이스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기업 내부에서 인사관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굉장히 잘하는데 그 사람이 집에 가서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러면은 소주 한 잔 마시고 출근해요. 그럼 우리 인사관리 잘해도 성과가 잘 안 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소속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갖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내부의 것만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우리 기업 외부에서의 상호작용도 관리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디서 보게 되냐면 유지관리라는 파트에서 복리후생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종업원 후원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알코올 중독인 직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가 널리 사용하고 있는 복리후생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논리적 근거로서 인간의 특성이 소속 집단과 상호작용하는 기업 외부의 인터페이스이므로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논거를 다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상의 이러한 특성들로 봤을 때 인간이란 건 굉장히 어렵고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까요? 하나만 더. 3인공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M이라고 해가지고 3M 경영의 3요소가 있어요. 경영의 3요소. 그래서 자본, 토지, 사람입니다. money, material, man이에요. 그러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으면 넣어놓으면 당연히 뭐가 붙죠? 이자라는 걸 가질 수 있어요. 이자. 토지를 빌려주면 임대 수익이 나오죠. 그죠? 지대라는 것을 렌트, 지대라는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받을 수 있어요? 노동력을 받을 수 있지만 대신에
비용이 나가요. 비용이 나가요. 자, 그러면 그리고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건 요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두 가지는 객체성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것은 주체성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고 관리하기가 용이한데 얘는 관리하기 어렵다. 이것도 3인 공자에서 인사관리가 중요해라고 하는 근간이 되는 이야기들인데, 자, 여기서 요거 답안에 쓸 필요 없는 거고요. 없는 거고 그냥 이해하시는데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해하시는데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거보단 중요하고요. 그리고 종종 요거라든지 뭐 요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답안에 한 줄씩 적을 때 양념처럼 적을 때 사용하는 거니까 그 정도로만 외워두시면 충분하다.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경영학과 인사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관리가 학문적으로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볼 거고 여기 외우실 거 아니고 그냥 밑줄만 긋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경영학의 연구 대상은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에서 출발한다. 경제활동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우리 요거 밑줄 안 끌 거예요. 국가 전체 수준과 개별 경제단위 수준이 있는데요. 개별 경제단위 수준에선 정부, 군대, 교회, 기업, 친목, 가정의 경제활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기업의 경제활동을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경영학이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5페이지 가시면은요. 그 두 번째 문단에 그런데라고 되어 있어요. 현대사회에서 가장 왕성한 경제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경제단위가 기업이다. 그래서 기업이 바로 그 주요한 경제 주체이다 라고 하면서 그 밑에 보시면 그 밑에 문단에 세 번째 줄에 이중 기업이라는 개별 경제단위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이 바로 경영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치해 있구나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경영학에 이제 4대 분과가 있죠. 그죠? 뭐 재무, 생산, 마케팅, 인사관리. 그 중에 한 분과로서 자리 잡고 있구나. 요거 정도 외우실 거 아닙니다.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6페이지 가셔가지고 그림 1-2 요거 이야기할 건데요. 요거는 이제 마이클 포터라고 이야기하는 대가족이죠, 대가. 그래서 1차 때도 아마 그 산업구조론적 분석, 뭐, 5포스, 요런 걸로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그 표가 뭘 간략하게 만든 거냐면, 마이클 포터의 밸류 체인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가치 사슬 모형. 가치사슬 모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사슬 모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기업에서의 가치라고 하거나 성과라고 하는 것은 다 돈을 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돈을 버는 연쇄작용을 형상화한 모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돈을 버는 활동을 직접적으로 돈을 버는 활동을 주요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요 활동. 그래서 내적 유통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려면 조달을 해올 거잖아요. 그 조달을 해오는 것을 내적 유통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것이고 만든 다음에 이것을 외부로 보낼 겁니다. 외적 유통할 거고요. 그러면 이걸 팔기 위해서 우리는 마케팅도 할 거고 판매 활동, 세일즈 활동도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후 관리하겠죠. 그죠?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마진이라고 하는 이윤이 창출이 되게 돼요. 그죠? 이게 주요 활동이다. 돈을 버는 주요 활동이다. 근데 이 주요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조 활동이라고 합니다. 보조 활동. 그래서 여기는 기업의 인프라나 혹은 기술 개발, 인사관리, 재무관리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이 인사관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인사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 주요 활동 누가 하죠? 다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조활동 누가 하죠? 다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조활동과 주요활동 이 모두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인사관리이다. 이제 약간 지겨우시죠, 그죠? 인사관리 그래 중요한 거 알겠다.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만큼 요거 좀 이야기해달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수님이. 인사관리 중요하다는 것 좀 알아달라. 그래서 이런 위치에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6페이지의 세 번째 문단 보시겠습니다. 인사활동은 구매 담당 인력을 확보해 줌으로써 구매활동을 지원하며 생산활동을 담당하는 기술자를 확보하여 생산부서에 보냄으로써 생산활동도 지원하고 상품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인력을 공급해 줌으로써 판매활동도 지원한다. 그러니까 다 해주니까 중요하다. 요거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조금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7페이지 가시면 페올이라는 학자가 경영활동을 6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1차 안 하신 분들은 두 문자 따셔서 외우시면 돼요. 기상제보회관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2차만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보시면 6번 관리활동만 외우시면 됩니다. 개조, 지조통, 관리활동.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능. 그거는 각 부분이 가지고 있는 일정한 능력이나 작용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자, 우리가 인사관리를 어떻게 나누냐면 이건 조금 이따 뒤에 다시 할 겁니다. 기능적 차원과 관리적 차원으로 나눠요. 혹은 뭐 제도적 차원도 있습니다. 이건 기업의 형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기업의 형태. 그 다음에 기능적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인사관리를 함에 있어서 그 인사관리의 각 활동들의 작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작용을 어떻게 나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인사관리를 딱 보니까 사람을 뽑는 활동, 사람을 개발하는 활동, 평가하는 활동, 보상하는 활동, 잘 다닐 수 있게 유지하는 활동, 내보내는 활동들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각 작용을 구분 지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각 작용을. 그래서 요거는 학계평 보유방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관리적 차원, 요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요렇게 항상 이야기를 할 겁니다. 플랜 두 C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관리활동을 계획, 조직화, 개조, 지휘, 조정, 통제 이렇게 나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관리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잘 되었는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항상 앞으로는 3기까지 플랜 두 C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관리적 차원이라고 해놓고 괄호에 플랜 두 C로 서술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활동을 계획하는 것,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 그것을 평가하는 방법을 모두 기술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책의 편제가, 우리 고시촌의 모든 책의 편제가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뭐 확보라고 한다면 인력 계획 어떻게 할지, 모집이라고 한다면 모집 계획 어떻게 할지, 실제로 모집을 어떻게 할지, 그 모집이 잘 됐는지를 어떻게 평가할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잘 아실 것 같고 우리가 이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평가를 해서 이것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 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한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반영하는 것으로 활용한다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는 답안에 피드백 올감이죠. 그죠? 루프 로서 작용한다. 이런 문장들을 좀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피드백 루프로 작용한다. 이거는 자주 쓰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리적 차원이다 라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에 보시면 마지막 문단에 관리란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행동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그 밑에 보시면 계획은 미래에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 다 외우진 않으실 거예요. 읽긴 읽으셔야 돼요. 여기는. 조직화, 수립된 계획을 실행하는 데 옮기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투입하는 것.
즉 인적 물적 자원을 배치하는 것이다. 지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진행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조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 업무들을 조정하는 것, 그러니까 그 밑에 줄에 목표에 부합하도록 보완 내지 재설계하는 활동. 통제는 평가하고 그리고 그걸 계획과 비교해서 오차를 발견해서 수정하고, 통제 활동이 끝나면 그것을 피드백 시킴으로써 계획 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거기 옆에다가 피드백 루프 요거 하나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됩니다. 외우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요. 8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능적 차원, 관리적 차원, 제도적 차원이라는 것을 나눠놨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겠다 이거. 지금 여기 기능적 차원의 우측을 보시면 구매, 생산, 판매, 인사, 재무,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사만 떼어가지고 기능적 차원으로 나누면 확계평 보유방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확계평 보유방으로 만들면 위에 있는 제목이 경영활동의 구조가 아니라 인사활동의 구조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제도적 차원 한번 볼게요. 기업의 형태별로 요거를 좀 외워두세요. 기업의 형태별로 8페이지의 세 번째 문단. 시험에서 제도적 차원으로 뭐뭐를 비교하시오 라고 한다면 그 말을 알아들어야 되니까 아 기업의 형태별로 다름을 분석하라는 의미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 그거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어요. 제조기업과 서비스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규모별로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이걸 하나만 한번 낚아볼까요? 자 우리가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법적인 조문이 있어요. 그거 하나 밑에 그냥 짧게 던져주고 그 위에 기업 규모를 나타내 준 다음에 문제를 제도적 차원으로 여기 나와 있는 A, B, C라는 기업의 각 인사평가 제도를 한번 따로 설계해봐라 라고 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아 제도적 차원으로 각각 매출에 따른 그 밑에 있는 법조문이 있는 거니까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나눠서 비교해봐라. 이렇게 문제에 감이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물론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나왔어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셔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문단은 별표를 좀 해두세요. 두 번째 문단. 별표를 해두시고 세 번째 줄 한번 보겠습니다. 재현상을 세 번째 줄 끝에 재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인데요. 그게 바로 학문 활동이고 그걸 어떻게 연구하는 것을 의미하냐면 그 밑에 줄에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고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활동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고요.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꼭 정독하시고 내가 답안을 어떻게 써야겠다에 대한 지침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은 답안을 좀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술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고 통제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인사관리라는 학문을 공부하는 어떤 방법이 그러니까 교수님이 연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예요. 어떤 기업이 뭔가 우리 이 세상에 잘 없던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제도를 운영해 봤는데 그 기업이 돈을 잘 벌어요. 그러면 쟤들은 왜 돈을 잘 벌지? 라고 연구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 돈을 잘 벌 것 같은데 이런 제도로 인사관리하면 잘 벌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연구한 다음에 그걸 기업에 적용시켜보는 방법이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답은 없다라는 거예요. 답은 없다. 그러니까 인사관리는 어떤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러니까 이런 효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상황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해를 하는 거냐면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제 노무사를 붙고 나시면 이번 달 23일에 이제 결과 발표 나거든요. 그러면
그 당일에 하나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주려고 소위 이제 저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거기서 피로연을 열어줘요. 성대하게 피로연 열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친구들이랑 놀고 행복한 시간 좀 보내시다가 수습처 뭐 좀 빨리 구해놓고 1월에 이제 집채라는 거를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다 성인 남녀죠, 그죠? 그러니까 다 술도 마실 수 있고 늦게까지 놀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노무사 동기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친해지고 싶은 마음을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친목 도모도 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쭉 놀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월부터 6월까지 소위 이제 취저시급이라는 것을 받으면서 현타도 오고 이러려고 합격했나? 약간 그 의구심도 좀 들고 그러면서 이제 갈리면서 수습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소위 전문직이라는 거잖아요, 타이틀이. 그러니까 사표를 항상 가슴속에 품을 필요도 없고 손에 들고 다녀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안 들면 나간다는 거죠. 혹은 이제 6월에 수습이 딱 끝나면 희한해요. 보통 이제 근로자는 다 더 다니고 싶어 하고 회사는 내보내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 간을 봐요. 대표님 너 있을 거야? 물어본다든지 나갈래? 물어보거나 보통 이제 수습 노무사님들도 언제 때려친다고 말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항상 하시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민족 대이동의 시대가 열려요. 민족 대이동의 시대가. 근데 이제 민족 대이동의 시대가 열릴 때도 그렇고 수습자 구할 때도 그렇고 저희는 이제 소위 외부적으로는 공채처럼 이제 뭐 사람인처럼 이제 공인 노무사나 동의 카페에 수습 구합니다. 뭐 구해 올라와요. 근데 그거 넣으면 뭐 많이 넣거든요. 이제 많이 붙으니까 서울에서 이제 근무를 하실 분들은 경쟁이 좀 치열한 거죠. 그럼 막 3, 40장 이렇게 들어오는데 뽑히는 사람 한두 명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떨어질 텐데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좌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대부분 이제 좀 괜찮은 법인들은 거기에 있는 노무사가 아는 노무사를 추천해줘요. 야, 여기 계란 노른자 바로 중심이니까 오는 게 어때? 대표님한테 말해놓고. 그럼 대표도 얘가 일을 잘하면 당연히 좋죠. 그 사람을 소개받는 게 좋잖아요. 이걸 우리가 모집에서 종업원 추천 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걸로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아는 사람을 뽑는 게 노무사에서 굉장히 활발하네. 왜 그렇지? 인식한 거죠, 그죠?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한 거예요, 인간관계. 아, 그 노무사가 성과가 좋아서 대표가 의뢰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제 얼굴에 침 뱉기 싫으니까 좋은 사람을 데리고 왔겠구나. 그래서 근속기간도 어느 정도 길고 성과가 잘 나오는구나. 이해를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예측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이 인과관계를 통해서 앞으로 발생될 파급 효과,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을 예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점 아까 말했죠, 그죠? 돈 잘 벌어 오더라, 오래 댕기더라, 그리고 잘 적응하더라. 근데 단점이 뭐예요? 단점.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않죠. 그러면 힘들게 붙었는데 아는 노무사 없으면 좋은데 못 간다는 거, 이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파벌을 형성하더라 이거예요. 어떤 법인은 갔더니 다 대학 동문이에요. 다 대학 동문. 그러니까 나머지 한 명은 다른 대학이니까 친해지기가 어렵고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런 게 발생하네. 그럼 통제라는 건 뭐겠습니까? 통제라는 건 당연히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단점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그죠? 자, 방금 말씀드린 여기까지의 이 전개 과정이 논문의 전개 과정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해서 내가 연구 한번 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어떤 방법론적으로 연구했더니 이렇더라. 그래서 예측되는 바는 이거야.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관리자의 시사점이라고 해가지고 기업 경영인에게 제언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해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축소해서 쓰는 게 저희 답안이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 그대로 축소해서 쓰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게 뭐예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요런 게 들어가며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우리 파볼게 본론 쓰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면 우리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마무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요 기조로 가야 되니까 요거를 좀 충분히 꼼꼼하게 여기를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다. 꼭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1교시가 끝이 납니다. 쉬시고 이제 우리 동자 때 하고 1차 때 하셨던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이런 거 들어갈 거예요. 10분 쉬겠습니다.